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언어의 온도, 지은이는 이기주, 발행은 말글터입니다. 참고로 언어의 온도는 2017년 도서 판매 순위에서 1위를 한 책입니다. 이 책은 각 챕터마다 저자가 일상생활에서 느낀 경험을 짤막하게 풀어내고 있어서 읽기에 지루하지 않은 책입니다. 때로는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을 수도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가능성이 동의어. 뻔한 액션 영화를 볼 때 대단한 철학이나 독특한 폭력 미학을 기대하는 것은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단무지를 찾지 않고 피클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나 할까? 영화 와호 장룡에서 주윤발과 장치희가 펼친 검술 대결처럼 미려한 장면, 올드보이를 수놓은 일명 장도리 신이 선사하는 무자비함, 첩보 장르의 한 획을 그은 본 시리즈에 등장하는 현실 밀착형 격투 같은 건 다른 영화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고전적인 액션 영화의 공식을 충실히 따르는 작품은 대개 만듦새가 앙상하다. 달리 말해 지나치게 친절하다. 5분만 보면 누가 악당이고 누가 착한 사람인지 한눈에 구분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악당들의 캐릭터는 평면적이고 생김새는 천편일률적이다. 죄다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하는 괴물이 일가 친척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티켓을 끊고 극장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영화의 스토리가 궁금해서만은 아니다. 영화에 나오는 다양한 상징과 은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만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강렬한 헤비메탈 사운드를 닮은 액션 장면을 감상하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에 극장으로 향하기도 한다. 혈혈단신으로 세계 평화를 지켜내는 주인공의 활약은 어딘지 닭살이 돋게 하지만 일견 쾌감을 안겨주는 것도 사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주인공 이단 헌트만 해도 그렇다. 그는 본인이 나이를 망각한 채 극한 액션을 선보인다. 이륙중인 비행기에 오르고 오토바이 추격전과 수중 잠수 등 육해공을 넘나드는 액션 본능을 펼친다. 그리고 매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모두가 안 돼 라고 말할 때 우리 주인공은 믿는 구석이 있는지 혼자 도전을 외친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임무에 정면으로 응전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가능성을 찾으면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라고 나온다. 사전적 의미가 그렇다. 하지만 실현성, 현실성, 가망성 따위는 철저하게 계산된 통계나 명료한 숫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능성은 때론 단순한 확률이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 중학교 때 사소한 잘못으로 교무실에 불려간 적이 있다. 선생님이 너 1층으로 오시래 라는 친구 녀석이 잘못된 높임법을 듣자마자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나는 별 수 없이 내려갔다.
난 교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를 악물었다. 제자에 대한 사랑의 구타를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섭기로 소문났던 학생부 선생님은 혼을 내기는커녕 이면지 한 장을 꺼내더니 여기에 내 장점을 써보자 라며 당시에 듣기 어려웠던 청유형 문장을 구사했다. 칭찬과 지적이 적절히 혼재된 면담이 끝날 무렵 선생님은 너처럼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 그러면 안 된다 하셨다. 난 가능성이란 낱말이 참 듣기 좋았다. 내게 그 표현은 아직 널 믿는다는 말로 들렸으니까. 당당하게 교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 사람 보는 눈이란 건 상대의 장점을 들추는 능력이 아니라 장점을 발견하는 능력이라는 것과 가능성이란 단어가 종종 믿음의 동의어로 쓰인다는 것을. 동그라미가 되고 싶었던 세모. 옛날 옛적에 세모와 동그라미가 살았습니다. 둘은 언덕에서 구르는 시합을 자주 했는데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늘 빨리 내려갔습니다. 세모는 동그라미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이기기 위해 언덕에서 끊임없이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어느새 세모의 모서리는 둥글게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동그라미와 비슷한 빠르기로 언덕길을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구를 때 잘 보이던 언덕 주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고 구르는 일을 쉽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세모는 열심히 구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거의 동그라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세모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학창시절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어른이 사전적 의미도 제대로 몰랐지만 마냥 되고 싶었다. 그래서 어른 흉내도 내봤다. 어른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내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날 어른으로 인정을 해줬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다. 전보다 천천히 걷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불현듯 궁금증이 치밀어 올랐다. 도대체 어른이 뭐지? 순수함을 포기하는 건가? 낙관과 비관을 되풀이하면서 현실에 무뎌지는 것인가? 아니면 삶이 다양한 가치를 획득해 나가는 걸까? 꿈과 현실이 괴리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메워나가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을 다 알아버리는 것. 미라클 벨리에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다. 웬만한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사춘기 소녀 폴라의 성장기다. 가족 중 유일하게 듣고 말할 수 있는 폴라는 세상과 가족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부모 대신 가축이 사료값을 흥정하고 장터에 나가 치즈를 판매하며 생계를 돕는다. 폴라가 교내 합창단에 가입하면서 이야기가 묘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그녀의 재능을 눈여겨본 합창단 교사의 권유로 폴라는 파리에 있는 합창학교 오디션에 도전하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남겨둔 채 혼자 도시로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합창단 오디션에 참가한 폴라. 그녀는 비상이라는 곡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사랑하는 부모님, 저는 떠나요. 사랑하지만 가야만 해요. 도망치는 게 아니랍니다. 날개를 편 것뿐이죠.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폴라처럼 낯선 방향으로 발을 내디뎌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작별이든 서로 갈리어 떨어지는 별이든 우리 인력으로 감히 어찌할 수 없는 헤어짐을 겪어야만 한다. 이때 아이와 어른이 경계에서 서성이기보다 눈물을 머금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 제 발로 땅을 박차고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사실 어른이 되는 것 자체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어른으로 자라야 한다는 발상은 어른인 사람이 어른이 아닌 사람보다 무조건 우월한 존재라는 조금은 헐거운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어른이 꼭 될 필요는 없다. 제대로 된 어른은 나 어른이야 라며 어른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냥 어른답게, 그답게, 그녀답게 행동할 뿐이다. 어른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진짜 내가 되는 것이 아닐까?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도 자신만이 방식으로 그것을 묽게 희석할 때 꿈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꿈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지켜낼 때 우린 어른이 아닌 나다운 사람이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울타리 저편에 남겨진 소중한 사람과 추억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길. 단편 소설이 거장으로 꼽히는 안톤 체호프가 쓴 희곡 중에 벚꽃 동산이란 작품이 있다. 19세기 러시아 봉건귀족 사회가 붕괴하고 신흥 부르주아가 부상하는 과정을 날카롭고 처연하게 그린 작품이다. 몰락한 지주 라네프스카아는 호화로운 파리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남은 거라곤 곧 경매에 붙여질 벚꽃 동산뿐이다. 하필 왜 벚꽃 동산일까? 안톤 체호프는 어떤 이유에서 벚꽃 동산을 희곡의 무대로 삼은 것일까? 내 생각은 이렇다. 한껏 흐드러지게 피다가 일순간 꽃비를 흩뿌리며 사라지는 벚꽃이 짧디 짧은 우리네 인생과 닮았기 때문이 아닐는지.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친척들이 라네프스카야에게 변화를 강요하면서 이야기의 갈등이 고조되고 극은 막바지로 치닫는다. 그녀의 친척과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어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사는 라네프스카야의 귀에 이런 조언이 들릴 리 없다. 결국 그녀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영지를 떠나게 된다. 벚꽃나무가 잘려나가는 소리를 뒤로한 채. 연극을 본 뒤 감정이입을 해봤다. 내가 그녀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녀의 터전인 동산을 갈아엎어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놀이동산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을까? 살다 보면 누구나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들어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뱅뱅 사거리나 세종로 사거리와 달리 인생의 사거리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다. 이정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안내판이 없다는 건 그릇된 길로 들어서면 불행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애초에 길이 없으므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에 가까울 것이다. 정해진 길이 없는 곳에 걸을 때 중요한 건 솔직함이 아닐까 싶다. 눈치와 코치에만 연연하다 재치 있는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삶을 그르치는 이들을 나는 수없이 봐왔다. 가끔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 욕망과 상처를 끄집어내 현미경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관찰해 봄직하다. 솔직히 말해 솔직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 남을 속이면 기껏해야 벌을 받지만 나를 속이면 더 어둡고 무거운 형벌을 당하기 때문이다. 후회라는 형벌을.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결혼. 몇 해 전 늦장가를 간 선배가 있다. 선배는 깐깐한 남자였다. 최고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최고의 결혼 정보업체에 가입했고 주말마다 최고급 호텔에서 선을 봤다. 하지만 상대의 장점보다 단점부터 들추는 버릇 때문인지 조건에 맞는 상대를 만나지는 못했다. 덕분에 어느 동네에 어떤 호텔이 있는지, 어느 호텔 커피숍이 전망이 좋은지 같은 잡다한 지식만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선배가 짝찾기 모험을 멈추려던 찰나, 즉 집신도 짝이 있는데 짝이 없는 나는 집신만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려던 순간이었다. 그는 경력직으로 회사를 옮겼고 그곳에서 동료 여직원을 보자마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감정에 빠져들었다. 사내 연애를 시작한 그는 반년 만에 결혼에 이르렀다. 이직을 통해 일터와 신부감을 모두 얻었으니 화투에서 한 번에 피 2장을 얻는 일타쌍피를 몸소 실천한 셈이다. 결혼식 직후 선배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소회를 밝혔다. 그의 발언에서 나는 약간의 허세와 오글거림과 순수함과 나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 결혼 생활을 아직 해보지 않아서 결혼이 미친 짓인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 이건 못 들은 걸로 해줘. 다만 전에는 나를 위한 결혼을 하려 했던 것 같아. 이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를 위한 결혼을 생각하게 됐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해아름 위에 피는 위로라는 꽃. 모두가 귀가할 무렵 문을 열지 손님이 있느냐고? 생각보다 많아. 아베 야로이 동명 만화를 영화화한 심야식당은 주인장 마스터의 중저음 내레이션으로 문을 연다. 영화 심야식당에는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노와 복수의 요소가 없다. 게다가 극이 전개 속도가 한없이 느린 탓에 영화를 보는 내내 감칠맛을 내는 MSG를 한 숟가락도 넣지 않은 요리를 천천히 먹는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론 간이 안 된 콩나물국처럼 싱거운 결말과 온돌빵 같은 따뜻함이 이 영화의 미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한 것이 참 많은 듯하다. 해가 지고 상점마다 불을 밝히는 늦은 밤, 일상에 지친 이들이 무거운 몸을 이끈 채 낡은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뒷골목 후미진 곳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온다. 사랑을 잃은 여자, 꿈을 잊은 젊은이, 새로운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그들은 마스터의 입이 아닌 귀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스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음식을 준비한다. 작은 화로를 이용해 마밥을 끓이고 케첩 소스를 뿌린 스파게티를 접시에 올린다. 허름한 식당에 옹기종기 모인 이들은 가족과 친구, 좋은 사람과 나누었던 시간과 추억을 한데 버무린다. 그리고 삼킨다. 그리움을 먹는다. 그렇게 허기를 달래고 그곳에서 마음도 달랜다. 사실 마스터는 그리 친절한 주인장은 아니다. 닭
단골이 아니면 좀처럼 알아채긴 힘든 미소를 보이며 팔짱을 낀 채 손님을 맞이한다. 말수도 적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아낀다. 누구보다 굴곡진 삶을 견뎌온 듯한 그는 상대의 말을 자르거나 함부로 조언을 남발하지 않는다. 차분히 귀를 기울이며 늘 먹던 거로 같은 말로 덤덤하게 대꾸할 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영화 속 마스터처럼 깊은 상처가 있을 법한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위로를 정제한다. 위로의 말에서 불순물을 걸러낸다고 할까? 단어와 문장을 분쇄기에 넣은 뒤 발효와 숙성을 거친 다음 입 밖으로 조심스레 꺼내는 느낌이다. 위로의 표현은 잘 익은 언어를 적정한 온도로 전달할 때 효능을 발휘한다. 짧은 생각과 설익은 말로 건네는 위로는 필시 부작용을 낳는다. 힘 좀 내 라는 말만 해도 그렇다. 이런 멘트에 기운을 얻는 일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힘낼 기력조차 없는 사람 입장에선 기운내라는 말처럼 공허한 것도 없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 분발을 종용하는 건 위로일까 아니면 강요일까? 동사 알다가 명사 알에서 파생했다고 한다. 아는 행위는 사물과 현상의 외피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진득하게 헤아리는 걸 의미한다. 이를 사람에 대입해 봤으면 한다. 우린 늘 누군가를 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한두 번 대화를 나누거나 우연히 겸상한 뒤 그 친구 말이야 내가 좀 알지 라는 식으로 쉽게 내뱉는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로는 그 사람이 진면목은 물론 바닥도 알 수 없는 법이다. 상대의 웃음 뒤 감춰진 상처를 감지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싫어하는 것까지 헤아릴 때 그 사람을 좀 안다고 겨우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상대에 대한 알미 빠져있는 위로는 되레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대의 감정을 찬찬히 느낀 다음 슬픔을 달래줄 따뜻한 말을 조금 느린 박자로 꺼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본다. 목적지 없이 떠나는 여행. 후배 녀석이 7년 넘게 사귄 여자와 실컷 싸우고 헤어졌다. 녀석은 그녀를 잊어야겠다는 핑계를 대며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얼큰하게 취하고 나서는 옛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망고 불변의 진리가 떠오른다. 늘 술이 문제다. 중요한 건 평소 문학이나 드라마와는 담을 쌓고 사는 녀석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다. 선배, 우린 목적지 없이 여행길에 올랐던 것 같아요. 목적지 없이. 녀석의 표현이 그랬다. 사랑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종착지를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둘만이 여행을 떠났으나 어디선가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길을 잃었노라고. 그러면서 녀석은 괜찮아요. 곧 잊을 테죠.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뱉으며 전두엽이 잘려나간 사람처럼 흐리멍텅한 눈으로 날 바라봤다. 그 표정은 제 사정을 들었으니 이제 형식적인 위로나 격려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만 지나면 곧 믿어질 거야 라거나 시간이 만병통치약이 있잖아 같은 식상한 멘트를 쏟아내며 어설픈 위로를 건네기 싫었다. 그저 뜬금없이 류시와 시인이 나무의 시에 나오는 짤막한 구절을 들려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후배의 넋두리를 듣다 보니 오래전 나를 스쳐 지나간 추억과 상념이 스멀스멀 피어올라서 녀석이 들은 듯 말 듯한 소리로 혼자 조용히 읊조렸던 것 같다.
나무에 대한 시를 쓰려면 먼저 눈을 감고 나무가 되어야지. 너희 전 생애가 나무처럼 흔들려야지. 난 건하게 취한 후배를 택시에 우겨 넣다시피 한 다음 심야버스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옆좌석에서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에게 눈을 떼지 못한 채 키득대고 있었다. 그들을 슬쩍 바라보다가 사랑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 생각했다. 우린 사랑에 이끌리게 되면 황량한 사막에서 야자수라도 발견한 것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다가선다. 그 나무를 상대방을 알고 싶은 마음에 불이 나게 뛰어간다. 그러나 둘만의 극적인 여행이 대단원이 막을 내리는 순간 서늘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내 발걸음은 내가 아닌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역시 사랑의 씁쓸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 너를 알고 싶어 시작되지만 결국 나를 알게 되는 것. 그게 어쩌면 진짜 사랑인지도 모른다. 당신은 5월을 닮았군요. 1년 12달 중에서 난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을 가장 좋아한다. 5월의 속성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잘하다가 아닐까 싶다. 5월을 뜻하는 메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풍요와 증식의 여신 마이아에서 왔다. 5월이 되면 모든 게 쑥쑥 자란다. 들판이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고 사랑의 감정도 충만해진다. 몇 해 전 5월 한 여인을 향해 내 안에 숨어있던 수줍은 목소리를 끄집어냈다. 그 고백은 햇빛이 못 미치는 우물 속 깊은 곳에서 순수한 수맥을 퍼올리는 일처럼 조심스러웠다. 난 은밀하게, 섬세하게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다. 표현을 고르고 고른 끝에 사랑해요, 좋아해요 같은 말 대신 당신 정말이지 5월을 닮았군요 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고백했다. 물론 이는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험프리 보가트가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여주인공에게 들이댄 당신이 눈동자를 위해 건배라는 대사만큼이나 간질간질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난 진심이었다. 진심은 인간이 행하는 거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제공한다. 더군다나 사랑이란 감정은 은유와 무척 닮았다. 사랑이 싹 트면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도 내 마음은 호수요 시기 은유 중 문작을 습관적으로 동원해 연정을 드러내곤 한다. 마음이라는 종이 위에 시적인 표현이 시도 때도 없이 자라기 때문이다. 몇몇 작가들도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사랑은 메타포로 시작된다. 라고.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다. 좌우 봉헌이라는 말이 있다. 좌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사물과 현상을 잘 헤아리면 그런과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일상의 모든 것이 공부의 원천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얼마 전 오후전 공덕역에서 생각지도 않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소한 장면 하나가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다. 퇴근 시간 콩나물 시루 같은 정동차에 가까스로 몸을 밀어 넣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빈자리가 없었다. 승객들을 둘러봤다. 절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전화를 걸거나 동승한 사람과 왁자지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경로석에 앉은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법 시끄러웠다. 게다가 어르신은 뉴스 한 곡지가 끝날 때마다 어허 이런
등이 추임새를 꽤 격렬하게 넣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앵커 멘트와 어르신의 목소리가 객차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 맞다.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더니 보일 듯 말 듯한 엷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귀에 꽂았다. 일련의 동작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은 아닌 듯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 말 들을게요 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내 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문장으로 들렸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본질은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은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방패막이가 될 만한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랑은 핑계를 댈 시간에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 분노를 대하는 방법. 분노는 인간이 보편적 감정인지 모른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대방을 죽일 듯이 물어뜯고 싶은 순간이 있고 그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화를 참지 못해 크나큰 화를 당하기도 한다. 극지에 사는 이누이트들은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린다. 아니, 놓아준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언제까지? 분노의 감정이 스르르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충분히 멀리 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 긴 막대기 하나를 꽂아두고 온다. 미움, 원망, 서러움으로 얽히고 설킨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지도 모르는 지나치게 뜨거운 감정을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오는 것이다. 어느 책에서 이 얘기를 읽고는 내 분노가 훑고 지나간 스키드 마크를 되짚어 보았다. 가끔은 노여움을 놓아주지 못하고 붙잡으려 한 것 같아서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얼굴이 불그스레 달아올랐다. 그리고 어쩌면 활활 타오르는 분노는 애당초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잠시 빌려온 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라는 냉각기를 통과해서 화가 삭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분노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빌려온 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므로 빨리 보내줘야 한다. 격한 감정이 날 망가뜨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작은 문 하나쯤 열어놓고 살아야겠다. 분노가 스스로 들락날락하도록, 내게서 쉬이 달아날 수 있도록. 꿈꾸는 다락방. 오늘은 언어의 온도를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